5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네, 어떻게 카네이션 하나씩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까? 카네이션이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리는 거요? 스승의 날 때도 선생님들한테 카네이션 달지 않나요? 그랬나요? 저는 기억이 잘 이상한 학교 다녔구나. 좋은 학교에서는 다 그거 합니다. 저는 스승 날 때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갔던 기억도 있는데. 학교를? 예. 왜요? 촌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아예 쉬어버리는 거예요? 예. 되게 좋은 학교다. 이게 정말 좋은 학교는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교인데 스승의 날이 아니라 학생의 날이구만. 네, 진짜. 네, 오늘 또 여기 진행하시는 이동훈 기자님 생일이에요. 오, 이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국민에게 홍보해서 선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스승의 날이 생일이라 되게 좀 그러게요. 묻혔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어릴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아니 학교를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면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선물도 못 받고 축하도 못 받고. 거의 그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 이 너무한다. 그래서 생일잔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두어 번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안 하고 대학 와서 좀 다시 시작을 했죠. 안타깝네요.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그래서 이제 뭐 음력으로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음력생이 잘 기억 못해가지고 음력은 불편해요. 학생들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가지고 뭐 됐다 그냥 같이 하지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방송 너무 끝나면 이제 부모님께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전화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 효자네요. 네. 평소에 전화를 안 하니까. 네. 어쨌든 생일인데 너무 막 놀고 싶으실 텐데 또 방송을 하게 돼서. 방송은 또 방송이고 생일은 생일이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생일이라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훌륭한 자세이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좀 그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 좀 특별 기사 같은 거 준비하시는 날인 거죠. 예, 오늘 네. 북러 관계 시리즈. 네, 맞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안타까운 비운의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어떡해. 보니까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서 네. 이 어떤 사설인지 아니면 기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러시아의 전승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러면 안 된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은 사실 이제 독소 전쟁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됐던 것이고. 야, 누군지 몰라도 네.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거기에서 러시아의 이제 어떤 활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한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글도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찌됐건 아주 중요한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관련해서 그러게요.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조선일보도 아는데 좀.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 한국 전쟁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래 이제 스탈린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북러 관계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스탈린 이후에 이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누가 됐는지는 아시죠? 네. 뭐 후르시초프? 네, 후르시초프죠. 후르시초프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후르시초프는 등장하자마자 이 스탈린을 곧바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첫 그 공산당 아마 중앙위원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 스탈린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이 사회주의의 종주국이고 그다음에 네. 소련의 이 공산당 서기장은 이 국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를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혼란과 비난과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또 호응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전 세계 사회주의권이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해서 개판이 됐어요. 그런 혼란을 이제 도래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르츠초프가 스탈린 노선을 비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본인하고 노선이 안 맞았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노선이 안 맞았냐면은 미국과 평화 공존을 추진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자본주의의 이제 최대 국가고, 네. 그러니까
악의 제국인 거죠. 쉽게 네. 말해서 이 악의 제국과 계속 싸워서 전 세계 공산혁명을 이뤄야 된다. 네. 이게 공산주의 기본 이론인데 네. 미국과 평화 공존을 하겠다. 그럼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와의 싸움을 멈추겠다는 거고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거 아주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후르시초프를 수정주의자로 규정을 하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 수정주의의 흐름과 함께 또 한 가지 편향이 나타났던 게 소련이 여전히 사회주의의 이제 중심 국가다라는 이유로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많이 했어요. 내정 간섭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쳐들어갔죠. 예를 들어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소련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사회주의 안 하려고 그래? 너네 왜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고 쳐들어가. 그거 거의 제국주의 수준인데. 예,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그 대국주의라고 이제 비판을 좀 하죠. 아, 네. 우리가 큰 나라니까 우리 말 들어. 뭐 이런 아. 거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중국하고도 노선 대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후르시초프의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아니 네.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을 이겨야지 왜 미국하고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노선 대립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 후르시초프가 이제 물러나게 된 건 결정적으로는 쿠바 사태 때문이에요. 네. 1962년에 있었던 쿠바 사태는 다들 들어는 보셨죠? 네. 쿠바에 이제 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그 좌절된 사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 케네디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너네 쿠바에 미사일 배치하면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서 쿠바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들하고 미국 군함들하고 붙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이제 포탄이 날아갈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갔죠. 어떻게 그렇게. 그때 이제 후르초프가 전쟁 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쿠바에서는 그 카스트로죠, 쿠바. 네. 카스트로가 소련 못 믿겠다. 저런 유약한 애들하고 어떻게 상대하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소련 내에서도 후르시초프에 대한 비난이 막 이제 빗발쳤어요. 네. 저 뭐 하는 거냐, 완전 바보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2년 후인 1964년 이 공산당 최고 간부 회의에서 불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네. 이렇게 돼서 결국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네. 아쉽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겠군요. 뭐 후르시초프 잘된 입장에서는 거. 네. 후르시초프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었겠지만 네. 또 후르초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잘 물러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네요. 당과 정부에서 모두. 그렇죠. 이게 아주 이 시기 한 10여 년 정도 집권한 시기에 소련과 전 세계 사회주의 내에서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미국을 직접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계속되는 전쟁 이제 압박, 경제 봉쇄 이런 걸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매우 싫어하겠죠. 근데 후르시초프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요. 네. 후르시초프 싫겠죠.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르시초프를 수정주의자, 대국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막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 북한과 소련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매우 안 좋아졌겠죠. 네, 완전히 이제 최악을 달리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19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네. 이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니까 북한의 이제 요직에 중국에 이제 가까운 흔히 이제 연안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련에 가까운 소련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난하네? 그럼 우리도 우리 지도자를 비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근데 소련파는 근데 약간 소수였고 연안파가 다수였다 그러는데 이 김일성 주석이 이 해외에 나간 사이에 사실상 이제 쿠데타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회의에서 막 김일성 주석을 비난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소련파와 연안파가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저지가 됐어요 결국은. 네. 이게 저지가 되면서 이 소련파 다 축출당하죠. 네. 연안파도 이렇게 하면서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우호적인 북한 정부 내 자기들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더 열받겠죠. 네. 그래서 소련과 북한 사이는 뭐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이
그때 당시에 북한한테 요구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경제 상호 원조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흔히 코메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우리로 치면 이제 FTA 같은 걸 맺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분업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농토가 많으니까 농사만 짓겠다. 너네는 공장이 많으니까 물건만 만들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너네도 코메콘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것만 만들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입한 나라들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소련이 계속 압박을 했죠. 왜 가입 안 하느냐? 가입해라.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가입을 하면 이제 사실 당장은 혜택이 많겠죠. 왜냐하면 소수 산업에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소련에서 다 대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제 자체가 소련에 의존적이 되는 거고 소련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거부를 하죠. 거부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네 또. 그래가지고 네, 대국주의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소련과 북한 사이에는 이 화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겼던 거죠. 후르시초프 시기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면서 자립 경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코메콘에 들어가면 자립 경제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정책이랑 너무 반대되니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그때 북한이 그 1961년도에 7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이 7개년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화학공업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때 북한의 노선은 중공업을 앞세우고 경공업과 농업을 따라 세운다 이런 노선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소련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련도 그 초창기에 사회주의 초창기에 중공업을 앞세웠었거든요. 네.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했는데 소련에서 이걸 그 북한이 이런 노선을 채택하니까 반대를 하죠. 너네 중공업 앞세우지 말아라. 우리가 시키는 거 뭐 경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라. 중공업은 우리가 기계 다 대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의 경제 노선까지도 반대를 하고 뭐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쿠바 사태가 딱 터지면서 북한에서 결정적으로 소련 못 믿겠다. 쟤네들 믿고 뭐 쟤네들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북한이 이제 4대 군사노선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4대 군사노선은 아마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도덕 네. 시간에. 네. 뭐였죠? 예. 뭐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렇게 이게 있었죠? 이제 핵심은 자주국방이에요. 네.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 소련이나 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 왜? 못 믿으니까. 믿을 네.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소련 관계는 이제 특히 막판에 가가지고 1962년부터는 후르초프 실각할 때까지는 아예 정부 대표단 교환 방문 자체가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정부끼리 대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련의 이런 수정주의, 대국주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죠. 노선이 비슷하니까. 네. 1960년에 그 모스크바에서 81개국 공산당 노동당 회의가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다 소련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후르시초프가 계속 수정주의 노선을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반대를 하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그 류샤오기 유속이라고 한자로는 유속이죠. 류샤오치 그때 중국 국가 주석이었어요. 한 달 동안 경론을 벌였다 그래요. 후르시초프 서기장과. 중국하고 소련은 주로 한 번 논쟁이 붙으면 한 달씩 기본이 한 달이다. 근데 이때 국가 주석이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경론을 펼칠 정도로 그럼 한 달 동안 비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전 네. 세계 사회주의의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이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베트남,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입장을 이제 동조를 했죠. 후르시초프 잘못했다. 막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인 1961년에 소련 공산당 22차 대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소련 공산당 회의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의에 알바니아를 추방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소련 말을 잘 안 들었나 보죠. 그때 이제 중국의 이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저우언라이 한자로는 주은래죠. 예. 저우언라이가 또 이제 반발을 하면서 후르츠초프랑 또 이제 대판 붙습니다. 이때도 북한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를 해서 같이 철수해 버려요. 이 회의 같이 못하겠다 그러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후르츠초프 시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시베리아처럼 얼어붙은 관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후르시초프가 그 당과 정부에서 모두 사임했다고 했잖아요. 예, 1964년에 쫓겨났죠. 그 소련은 어쨌든 기본 죽을 때까지 하는 시스템인가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레닌 스탈린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연임 뭐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이 지금 북한하고도 좀 비슷한데 네. 소련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공산당 서기장이에요. 네. 근데 당 서기장은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당 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 내 규약에서 뭐 연임 안 된다, 중임 안 된다, 뭐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종신직이나 마찬가지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이제 소련의 국가 대표가 따로 있어요. 국가 주석. 예, 그걸 국가 주석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 뭐 원수라고 아마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겸임을 하기도 하고 공산당 서기장이 겸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명목상의 국가 대표인 거지 실질적으로 소련의 지도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지만 서기장은 뭐 계속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보통은 네.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한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럼 이 후르츠초프는 특별히 잘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대체로는 거의 죽을 때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그 브레즈네프? 예, 브레즈네프 네. 서기장이 네. 이제 64년도에 딱 등장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브레즈네프는 기본적으로 후르츠초프의 노선에 반대를 했죠. 뭐 후르츠초프가 어쨌든 쫓겨난 거니까 네. 똑같은 노선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았을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 반대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고 이러면서 북한하고 소련도 다시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됩니다. 1966년, 그러니까 2년 후죠. 브레즈네프 등장 2년 후에 이 북한과 소련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소련에 간 거죠. 네. 그다음에 67년에는 북소 경제 기술 협력 협정 시행 협정이 또 체결되고 그다음에 76년에는 장기 무역 협정도 체결하고 이러면서 군사 경제적으로 이제 아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1966년에 중국에서 대사변이 발생을 합니다. 네. 뭔지 아세요? 문화대혁명이라고. 아, 그렇죠. 문화대혁명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문화혁명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 평가가 되게 다양하게 엇갈리긴 하는데 북한에서 이 문화혁명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저건 교조주의다. 너무 그 원리 원칙을 현실에 맞지 않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북한을 또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해요. 네. 너네 왜 쉽게 말해서 문화혁명에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텔리 문제였거든요. 네. 인텔리들은 부르주아 계급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텔리들이 그때 문화대혁명 때 엄청 많이 쫓겨났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전 인민의 인텔리화를 추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인텔리가 나쁜 거냐 지식이 많이 가진 게 나쁜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텔리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반대 노선을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북한 너네는 수정주의다. 인텔리는 계급적으로 이 불분명한 계급인데 왜 그걸 수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의 이제 거대 국가가 중국과 소련이 있는데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당연히 소련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네. 외부 조건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후르츠초프가 없어졌으니까. 예, 소련하고 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브레즈네프 체제에서 다양한 이제 그 노선들이 있었는데
기본은 데탕트 노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네. 긴장 완화 노선인데 이렇게 보면 후르츠초프랑 사실 비슷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기본적으로 브레즈네프는 국방력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막 키웁니다. 군사력을 막 키워서 미국이 소련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군사력의 균형을 이룬 토대에서 데탕트 노선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때 그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해서 살트라 그러죠. 이 협정도 체결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이제 노선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가 사실 후르츠초프를 비판하긴 했지만 비슷한 노선도 많이 있었어요. 대국주의 경향은 여전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브레즈네프의 제한 주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한 주권론은 뭐냐면은 일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위험하면 전 세계 사회주의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정 간섭을 하는 게 허용된다. 주권을 제한해야 된다. 한 나라의 주권은. 그래가지고 체코가 소련의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체코를 쳐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사회주의가 막 흔들리는 현상이 보이니까 막 이 폴란드 사태에 개입을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도 보입니다. 데탕트가 결정적으로 1979년에 깨지게 되는데 그 계기는 이제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하거든요. 네. 아프간 침공하면서 데탕트가 깨지고 이제 격렬한 냉전 체제로 이제 쭉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뭐, 아프가니스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아프가니스탄. 네. 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문제가. 네. 사실 소련이 아프간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쫓겨나고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 지원을 했거든요. 아프간의 탈레반을 무기 줘가지고 소련하고 싸워라. 네. 대리전쟁 치른 거죠, 사실. 그러다가 소련이 나가고 나니까 탈레반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아프간을 이 지배를 장악을 하고 했죠. 장악을 하니까 미국이 또 이걸 깨려고 또 쳐들어가고 그래서 탈레반하고 또 전쟁하고 아무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이제 이런 제한 주권론 이런 게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브레즈네프가 북한이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네도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말을 안 듣죠. 네. 할 테면 해봐라. 우리가 후르시초프 시대에도 살아남았는데 너네라고 못 살아남겠냐. 근데 이제 사실 노선상에서 어떤 그 미국에 대한 입장 네. 이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이 독자 노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뭐 주권을 제한해야 될 어떤 구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작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어요. 네. 푸에블로 사건 뭐 아시는 분 많을 텐데 1969년이었던가 68년인가요? 네. 68년도에 미국의 정찰선 푸에블로호가 북한을 이제 영해에 들어와 가지고 정찰을 하다가 납포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미국이 항공모함을 3척을 보냅니다. 한반도에.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척으로도 사실 웬만한 작은 나라하고는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3척이나 보냈으니 전쟁 직전까지 간 거죠. 와, 세척이면 진짜. 근데 그때 소련에서 이 사태에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 협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중재를 하겠다 자기들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북한한테 야, 배 돌려주고 승무원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싫다. 미국이 사과할 때까지 안 돌려주고 배는 특히 이건 전리품이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하고 그때 북한하고 좀 충돌을 하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았는데 내적으로는 이제 충돌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소련이 어떻게 됐냐? 북한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푸에블로는 안 돌려주죠. 네. 승무원들은 1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돌려보내주고 배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 배를 대동강으로 옮겨요. 이걸 어떻게 옮기냐면 상선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남쪽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한반도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대동강으로 해서 대동강 강가에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상선으로 위장해서 했구나. 네. 다 분리해서 조립한 줄 알았다.
그 좀 많이 힘들었겠죠. 네. 그 배를 땅으로 옮기려면 힘들었을 거고. 네. 그래 아무튼 그게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전승기념관인가 그쪽으로 또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그런 걸 잘하는데 배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박물관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배가 엄청 큰데 그 박물관은 더 크겠네. 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물관이 상상 초월해. 예. 그건 진짜 다 분리해 해체한 다음에 조립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짜. 몰라요. 뭐 아니면은 그 배를 갖다 놓고 위에 건물을 지은 거죠. 아, 모르겠습니다. 강 위에 건물 지은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뭐 트럭에 싣고 갔겠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였다.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북한과 소련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소련이 북한의 어떤 자주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다. 뭐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고 북한 역시 소련이나 중국하고만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나라들과 외교를 좀 하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그 비동맹 운동이라고 예전에 한번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네. 1961년에 이제 시작됐는데 아 이게 중요한 운동이다라고 이제 북한이 판단을 했고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외교에서의 자주를 선언을 합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강대국들한테 줄 서지 않겠다 우리는. 그래서 비동맹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소련하고 맺은 이제 군사 동맹도 그 깨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동맹 운동 하려면 특정 블록에 가입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비동맹 운동을 막 하게 되죠. 뭐 아무튼 브레즈네프 시기에는 좀 이제 괜찮았는데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언제 사망했냐면 1982년에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꽤 오래 한 거죠. 64년에 집권을 해서 84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브레즈네프 시기에는 북소 관계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잘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브레즈네프 서기장 사망하고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이 돼요. 네. 근데 이 사람 이제 KGB 의장 출신이었고 네. 나름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북소 관계가 특별히 뭐 변화되진 않았는데 안드로포프가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4년도에 체르넨코가 뒤를 이어요. 이 체르넨코 서기장 역시 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 가장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래요. 뭐 브레즈네프는 안드로포프보다 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싸우려면 자기들 지지하는 나라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니까 북한은 미국하고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싶어서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데 스탈린 시대를 뭐 능가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북한과 소련 관계가 매우 높아졌고 198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이때가 23년 만에 소련을 방문한 거였어요. 그래서 북한과 소련 이제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다 그래요. 네. 한 번 가가지고 이 과정에서 뭐 경제 협력, 군사 협력,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력, 그 다음에 소련의 이제 최신 전투기였죠. 미그 29 제공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요. 그 네. 정도로 매우 이제 발전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체르넨코 서기장도 1년 만에 또 사망을 합니다. 예. 되게 되게 네.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이 죽고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서기장 20년 하고 나서 안드로포프 2년 만에 사망하고 체르넨코 1년 만에 사망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과로로. 근데 사망했나? 그거보다는 원래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너무 나이 든 사람을 뽑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몇 년 만에 막 노안으로 사망하고 이러니까 네. 최소한 10년, 20년 할 사람을 좀 뽑아야 될 텐데. 그래야 안정적으로 사실 네. 국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 뭐 1년, 2년 이거 너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신문에 한국의 어떤 신문에 그 만평이 실리는데 소련 지도자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막 1, 2년 사이에 계속 바뀌니까 그 다음 지도자는 누구냐 포프 도대체 누가 될지 모르겠다 계속 바뀌니까 누구냐 포프 뭐 이렇게 풍자한 만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언제요? 이때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였죠. 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누구냐 포프. 저 태어날 때인데요, 이제. 그렇구나.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많이 네. 얘기했네요. 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댓글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 이동 기자님. 네. 예.
저희가 CJ 강이라는 그 재미 동포 분의 방북기를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만경대 협동농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쭉 적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황인호라는 분께서 댓글 다셨습니다. 그렇게 협동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늘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린단 말인지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좋은 댓글인지 어떻게 아시죠? 어쨌든 댓글 달아준 것 자체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댓글 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근데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린다는 얘기는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린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요새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통계상으로는 굶주린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뭐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정도? 예.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식량이 부족한 걸로 치면은 한국이 훨씬 부족하죠. 맨날 수입을 많이 해서 이제 그게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식량이 부족한 걸로 치면은 지금 이제 그 식량 자급률이 25%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밥을 먹는 것 중에 3분의 2는 이제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곡물을 가지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고기를 먹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튼 그러니까 그 한국은 식량 생산은 작지만 수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뭐 굶주리는 게 없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굶주리는 게 있긴 있죠. 뭐 결식 아동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그건 이제 뭐 빈부격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량이 한국보다는 더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구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자체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식량 사정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지. 실제 식량 생산 자체는 뭐 한국보다 더 많다. 이거는 저희 그 기사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추월한 북한 식량 생산량이라는 제목일 거예요 아마.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제 기구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냐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이제 한 3, 4년 뒤면은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원이 없어도 식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뭐 옛날 90년대 정보를 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뭐 했다 그러면 그럼 뭐에 굶주리는데 이 얘기 계속 하는데 그 사실 90년대 얘기거든요.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댓글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스승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과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은 미, 황선은 왜 테러를 당했을까? 그들은 통일 콘서트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방북했던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 마약에 중독되듯 종북놀이에 중독된 사회. 당신은 종북 중독에서 자유롭습니까? 신은 미, 황선. 문제 아줌마들의 통일 대담집.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